네, 안녕하세요. 수고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는데 가장 연기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오늘 자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획서하고 하나는 일회 자료 두 개 있으시면 되고 계획서에 각 순환별 목표가 있는데 그게 4페이지예요, 4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각 순환별로 그 목표 달성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4페이지 쟁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영순환이죠. 그 3분의 1, 4페이지에 3분의 1 지점에 이제 영순환. 그 영순환 전에 동차반 뭐 생초보 무료 특강 그걸 미리 다 듣고 오셔야 되고, 그걸 안에 오시면 좀 힘들다. 하여튼 무료 특강이니까 확실히 듣고 오시고요. 물론 이제 1회차의 핵심만 정리하겠지만, 그다음에 영순환의 목표는 A급을 정리하는 건데, 그래서 강의 목표가 행정쟁송법 체계 핵심 정리. 그다음에 이제 복습 시험은 25점씩 하게 될 거예요. 원래 이제 작년까지는 복습 시험을 안 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시험 보기를 많이 원하는 것 같아서 복습 시험을 보고, 대신에 이제 채점은 자가 채점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 맨 아래쪽 교재는 주 교재가 이제 콕 기본서 행정쟁송법이 있고, 부 교재가 이제 핵심 사례 뭐 이런 프린트물 드리는 건데, 좀 추가적으로 올해는 연기부터 사례집으로 하려고 해요. 연기부터. 그래서 사례집으로 바로 작년에 좀 효과가 있었던 경우가, 좀 공부를 늦게 시작하신 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수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럼 사례집만 봐라. 사례집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한 일주일 동안 사례집 다 암기하고 오셔갖고 정리한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 그 다음 주 시험이죠.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수험생들이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으니까 그럼 쟁송 같은 경우에는 사례집으로 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연기부터 사례집으로 나가도록 할 테니까, 사례집 개정판 지금 작업 다 끝냈고 아마 이번 주에 사례집이 이제 출간될 건데, 기본서하고 다음 주에 사례집 같이 갖고 오셔야 돼요. 별도로 드린 자료 뭐 필요가 없고 사례집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서하고 사례집이 있는데, 이제 기본서 스크린을 한 다음에 사례집으로 A급들만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분의 1 점에 영순한 다음에 이제 일순환 이제 1월부터 3월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급을 하는 건데, 이제 영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일순환에서는 암기하셔가지고 예습하신 다음에 25점 시험을 보셔야 돼요. 영순환에서는 복습 시험인데 일순환에서는 예습 시험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앞서가자. 그래서 미리미리 예습하시고 25점이지만 거기에 이제 안 보고 쓰기죠. 안 보고 쓰기. 그래서 안 보고 쓰기를 통해서 답안 작성의 기초를 다진 다음에 2순환에서 끝내버릴 거예요. 2순환. 그래서 3분의 1점에 2순환 4월에서 6월인데 B급과 타시험 기초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습 50점 시험. 그래서 아마 쟁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시면 2순환에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순환에서 끝내야 이제 3순환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하면서 출제 유형 문제로 시험에 맞게 대비할 수 있고. 그래서 목표는 뭐냐, 맨 위에 있듯이 강의 목표. 제가 보기엔 노무사 합격의 키는 노무사 4과목이 있는데 4과목 중에 가장 고득점하기 쉬운 과목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행정쟁송법이다. 그래서 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해서 단번에 합격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쟁송법은 올해도 그렇지만 모든 강사가 문제를 다 찍을 수 있어요. 주제를 찍을 수 있고 모든 강사가. 다만 다 찍는 문제인데 점수 차이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냐면 내용이 충실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나요. 내용이 충실한지 여부. 나중에 주변에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이 뭐 자랑 같긴 하지만 고득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제 교재가 내용이 충실하거든요. 그래서 배점을
통상 한 핸드북 같은 걸로 준비하면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분량을 쓸 수 있는데 제 교재는 우리 농사 시험은 최소 접수가 20점이기 때문에 뭐 20점 이상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교재로 잘 준비하시면 돼요. 다른 시험에 맞게 뭐 사시나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이죠. 오국공채나 이런 경우에는 배점이 10점, 5점, 15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분량을 쓸 수가 없어요. 분량을. 변호사 시험은 최소 분량이 20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량이 충분한 교재로 준비를 하셔야 평범한 문제, 소위 말하는 브리타가 없는 문제의 경우에는 점수 차이를 늘릴 수 있다. 올해 문제 같은 경우, 22년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 2번과 문제 3번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문제 2번의 협의의 소의 이익은 제가 예전에 과거 판례는 협의의 소익이 없다. 즉 해고됐을 때 민사소송이라는 보다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협의의 소익이 없다. 이런 판례가 있었고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가 그런 경우에도 행정 심판적 소송이 보다 간결한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쓰는 건데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전에도 저는 협의의 소익이 있다라는 견해를 써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온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과거에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전에 시험을 보셨다면 판례들만 쓰신단 말이야. 판례가 협의의 소익이 없다 이러면 실제 소송이라면 각하 판결을 받게 돼요. 각하 판결을 받게 하는 변호사는 미친놈이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학설을 쓰는 게 좋다. 제가 말씀드린 학설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소송에서 협의의 소익이 없다는 것은 피고의 주장이거든요. 피고의 주장. 그럼 협의의 소익이 있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 양 주장 가운데 대법원에서 받아들인 게 판례란 말이야. 즉 대법원 판례는 예전 판례에 의하면 협의의 소익이 없다는 부정설이 다수 견해였겠지만 대법원 견해 중에서도 소수 견해가 협의의 소익이 있다라는 견해인데 그게 이제 다시 바뀐 거죠. 그래서 문제 2번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건데 올해 22년 문제 2번 보세요. 다른 교재로 쓴 거하고 제 교재로 쓴 거하고 점수 차이가 분명히 난다고. 왜냐하면 저는 이미 협의의 소익이 없다는 부정설, 요 판례, 과거 판례,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전에도 긍정설을 써라, 긍정설을. 이건 제가 만들어낸 학설이 아니라 판례 업무를 쭉 보다 보면 협의의 소익이 있다는 견해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논리를 보면 아 이런 논리구나. 그럼 제가 그 논리만 뽑아가지고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것이 긍정설이란 말이에요. 긍정설. 새로운 판례도 나왔으니까 새로운 판례도 논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게 소송 요건 충족하고 본안 심리 갈 수 있게 인용 판결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쓰는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험생들이 1차 시험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야 판례 결론이 뭐야 결론. 결론이 뭐야 결론. 그건 1차 시험 얘기고 2차 시험은 학설 쓰고 논거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논거 잡아서 그 논거가 타당하다면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답안지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일문 같은 경우에 과수원 경영하는 그 법인이었었죠. 법인 가백에 원고 적격이 있느냐. 근데 이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야 법인은 자신의 개별적 이익 침해를 통상 주장할 수 없어.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모양이에요. 법인이. 근데 그 지문에 일문 지문에 보면 이 법인이 침해받는 개별적 이익이라는 것은 환경상의 이익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이 이 판매가 잘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판매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야. 근데 무슨 자꾸 환경상의 이익을 떠들고 있어. 재산상의 이익 침해 그게 포인트라고. 그러면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면 주변에 있는 개인만 피해봐요? 법인도 피해봐요. 과수원하는데 개인도 과수원할 수 있지만 법인 형태로도 과수원할 수 있다고. 그럼 매출은 개인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법인도 줄어드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 판례를 잘못 정리해갖고
법인은 통상 개별적 이익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개구라야. 바보처럼 정리해가지고 답안지를 쓰니까 점수를 줄 수가 있나. 그걸 본 다음에 자기 논리를 자꾸 통과시켜야 되니까 카페에 글을 쓰고 관련 판례 쓰고, 관련 판례를 보면 뭐 수년 판례든 뭐 판례든 다 보면 개별적 이익 침해, 수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상 이익 침해라고. 환경상 이익 침해. 판례를 잘못 정리해 놓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항상 논리를 잘 봐야 된다고, 논리를. 그래서 이 경우에도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고적게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사익보호 규정이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때는 가정적으로 쓰는 거야. 사익보호 규정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아유, 답답해가지고 진짜 가르치면서 정말 짜증이 나요. 왜 가르쳐준 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옛날에 1차 시험이나 뭐 다른 강사 강의 들었으면 그 강의에서 들은 기억으로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야. 논리대로 써야 된다니까. 논리. 2차 시험은 논리야, 핵심이.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위법 판단의 기준시, 처분시설, 판결시설, 예외적 긍정설 요거 쓰면 배점 25점을 채우기가 힘들다고. 그럼 관련 문제를 쓰는 게 포인트야. 관련 문제. 제가 출제도 하고 관련 문제 여기를 쓰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딴 걸 쓰고 있어. 어? 그렇게 정리를 해드려도 정리된 대로만 딱 쓰면 끝나고 시험 잘 보는 건데 자꾸 이상한 걸 자꾸 개별적으로 다른 강의에서 들은 거 모으고 거기다 적어놓는다. 엉뚱한 걸 적어놓는다 이 말이야 이게. 하여튼 제가 보기엔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야.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 다 누구나 준비했던 평이한 문제다. 이런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요 답안지의 내용을 얼마나 탄탄하게 적어주느냐, 논거들을 얼마나 탄탄하게 적어주느냐, 사안을 얼마나 탄탄하게 포섭하느냐, 여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적게 날 것 같지? 이게 실력 차이를 많이 보여준다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총 정리를 하면 올해 쟁송에서 여러분들 고득점하게 할 방법은 연기부터 사례집으로 하겠다. 연기부터 쥐어짜겠다. 쥐어짠다는 말에 충격받으시면 안 되고 열심히 하자 이런 뜻이에요. 자,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지금 이제 예정사항인 건데 제가 보기에 강의를 한 20년 동안 해오면서 항상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어떤 수험생들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 그래서 말하기엔 좀 불편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A급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온 사람들. 즉 합격권, 예를 들면 모의고사 봤을 때 한 30%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 근데 어떤 수험생들은 지금 완전 초짜야. B급이라고 하자고요. 편하게 그냥. 아직 실력이 미흡한 사람들. 근데 이제 시험이 A급들도 시험에 붙어야 되는데 붙는 확률은 적으니까 여기 계속 A급들이 쌓이는 게 소위 말하는 단연차잖아요. 단연차 중에서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이분들은 처음 시작한 분들이라서 1, 2차 동시에 하고 막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미흡한 사람들. 근데 이분들을 같이 한꺼번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연기에는 이분들이 안 들어오죠. 한 1기쯤에는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강의 수준을 높이를 맞추는 게 원칙이 이제 이분들 기준으로 해서 맞춰가니까 이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순환부터 여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B에서도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A부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런 특별반을 만들겠다. 근데 이제 평일반으로 만들겠다. 평일 특별반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맞는 교육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완전히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5페이지에 있는 금년 이순환의 특별 평일반, 고득점 특별반을 개설하겠다. 실력자들만 모아서 하자. 같이 섞여지지 말고. 이게 원래 교육의 원칙 아니에요? 좀 이게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은 영업적인 집단이라 할 수 없이 이렇게 왔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실행해야 된다. 이 상태로 같이 다 뒤섞여서 갈 수는 없다. A급과 B급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특별반 선발 기준이 1번에 수강시험 합격자. 일단 이번 수강시험 면제자는 양가율번의 성적 우수자, 반가율번의 0에서 1기 평균 30% 이내, 또 실제 시험 6점 이상 증명할 수 있는 자. 시험 본 사람들은 6점 이상, 뭐 과거 몇 년도가 돼도 상관없어요. 6점 이상 쟁송해서 뭐 다른 과목도 괜찮아요. 6점 이상 증명자는 수강시험 면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이 상태에 있었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적 우수자 30%. 근데 제 강의를 들으면 이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반가로 이번에 타 강의 수강자 중 성적 증명 어려운 자, 그 경우에는 제가 개별 면접하면 질문을 통과하시게 되면 제가 여기 특별반에 편입시켜 줄 거예요. 타 강의를 들었을 때. 말 몇 마디 나눠보면 알아요. 몇 번 질문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수강생 중에서 양가로 이번에 폭발 성장 가능자, 즉 성적은 30% 이내 들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조금만 더 트리거가 된다면 이분들은 폭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정도는 한 10명 정도 제가 선발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시험 면제자가 아닌 사람은 1번에 수강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 그래서 1순환 주말반 종료 2주 전에 공고하고 종료 1주 후에 시험을 봐서 거기서 합격한 사람. 이렇게 해서 예상은 반응이 좋으면 한 100명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반응이 나쁘면 뭐 2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드리면 뭐 그분들은 그 강의를 듣고 끝내버리면 돼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무료 특강 듣고 오셨어야 된 거 전제가, 무료 특강에서 이제 핵심은 쟁송의 이제 흐름이죠, 흐름. 그래서 기본서 갖고 오셨죠? 기본서 5페이지에 보세요. 기본서 5페이지에 쟁송의 흐름도와 관련된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무료 특강에서 외우라고 했던 거, 그 외우라고 했던 부분이 10페이지죠, 10페이지. 10페이지 로마자 2번에 아라비아자 1번, 그 다음에 2번에서 2번이지, 2번. 양가로 1번에 요건 심리,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본안 심리. 요 내용을 안 보고 쓸 수 있게 된 후에 강의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간단히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쟁송 흐름도 사례죠, 사례. 입법부, 우리나라 이제 상권이 분립돼 있으니까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법률은 공법률과 사법률이 있다. 사법률은 여러분들 익숙한 민법이죠. 그다음에 공법률의 이제 핵심이 헌법 이런 것도 있지만 행정법이다. 민법은 단일 법전으로 돼 있지만 행정법은 행정 영역별로 개별 법으로 돼 있다. 이 행정법을 집행하는 것이 이제 행정부에서의 행정작용인데, 행정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 국회에서 만든 것은 법률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고,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은 대통령이 만들면 시행령, 총리나 장관이 만들면 시행규칙 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틀어서 학자들이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다.
행정 입법을 구체적 사안에 집행한 행정작용을 학자들이 행정행위라고 한다. 행정행위는 크게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누는데, 명령적 행정행위의 대표 선수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하명,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을 허가, 권리 등을 설정시키는 것을 이제 형성적 행정행위의 대표 선수가 특허.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하명의 대표 선수는 예컨대 여기 국가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국가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소득세 법을 만들었다. 법률. 자산,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으면 1억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제 개별법 소득세법이 있고, 이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갑이 만약에 아파트를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으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강남구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서 강남구 세무서장이 갑에게 2월 1일 날, 빵빵이나 2월 1일 날 1,000만 원 세금을 부과하면, 이게 이제 이 법률과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집행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 중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하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세금 부과가 제대로 됐으면 얘가 적법인데, 적법할 때는 구제를 안 가는 것이고, 위법하면 갑의 불이익에 따라서 그 불이익을 구제주는 구제를 가야 된다. 그 구제가 사법부죠. 사법부. 원래 사법부가 법원인데, 사법부의 사법작용이 재판이라는 재판. 사법부에 나를 구제해 주세요라고 이르는 행위가 소송이죠. 소송. 근데 이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소송이면 법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이제 행정소송법이다. 근데 이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요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부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층 구조가 뭐냐면, 여기 대한민국 국가라는 국가의 입법부, 국회, 그다음에 행정부, 대통령, 총리, 장관, 그 밑에 각종 공무원들, 그다음에 국가 밑에 시도, 광역지자체, 그리고 시도 공무원들, 그다음에 시도 밑에 시군구, 기초지자체,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세무서장, 강남구 세무서장. 그래서 강남구 세무서장이 갑에게 세금 1,000만 원 부과했을 때 얘가 이제 위법하다면 구제를 가는 건데, 원래 소송 가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계층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직근 상급 행정청, 강남구 세무서장이면 여기 서울시 국세청장이나 아니면 여기 대한민국 국가의 국세청장이나 이런 상급 행정청에게 불복하는 절차, 구제 절차가 A2라고 표현하고, 그게 행정심판이다. 그래서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사법부를 C라고 코트라고 하면 사법부에 바로 오기 전에 상급 행정청에 대한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법률로 두고 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과 이제 소송법을 합쳐서 행정쟁송법이라 한다. 그래서 저 쟁송 흐름도는 여기죠, 여기. 쟁송 흐름도. 그래서 5페이지의 쟁송 흐름도는 맨 위에 A 강남구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 처분, 이런 처분이 있으면 이게 원처분이죠. 맨 위에 음형 처리된 부분에 A의 원처분이 있으면 그 옆에 행정심판을 가게 되는데 A2죠, A2. A2의 판단을 재결이라고 하고, 그 심판은 이제 소송의 원칙이기 때문에 심판 안 거치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원칙이야. 이걸 임의적 전치라고 하고, 심판 거쳐서 구제가 안 됐을 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로 가는 게 원칙인데, 이게 임의적 전치가 원칙인데 심판 거치고 갈 수도 있고, 심판 갔는데 구제가 안 되는 경우는 예컨대 본안심리에서 뭐 기각 재결을 받았다.
구제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간다. 이제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 소송 갈 때 소송이 원칙이고 소송에 대해서 맨 오른편에 음형 처리된 부분 행정소송을 간다. 법원에 행정법원에 이제 행정법원에 소송을 가면 그 밑에 음형 처리된 부분 이제 갑의 불이익이 갑이 1,000만 원 세금 부과를 받았으면 이게 국세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뭐 지방세의 경우에는 여기 안 거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그렇죠? 세금은 다 여기 거쳐야 돼. 하여튼 여기 거치고 왔다. 그럼 이제 소송 오게 되면 갑의 불이익을 구제해 준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행정소송법에 미리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이런 세금 부과는 일방적이니까 일방적 작용에 대해서 대항하는 소송, 그 이제 항고 소송을 3조 1호에 만들어 놓고 저 세금 부과 이런 걸 처분이라고 하는데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4조 1호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놓도록 했고 통상 취소 소송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4조 2호에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취소 소송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다 배운 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차이점만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제 취소 소송을 갔을 때 맨 처음에 이제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소송 요건 심리를 한다. 소송 요건 심리 소송을 제기한 자가 갑이 원고 그다음에 소송 제기 상대방 강남구 선소장 피고 원고와 피고의 싸움을 이제 판단해 주는 게 법원 C. 그래서 항상 이제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법원이 해결해 주는 것인데 그 법원의 해결 대답을 재판이라고 한다. 재판이 주된 재판은 판결이고 작은 재판은 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판결과 관련해서 소송 요건을 이제 원고는 소송권이 이제 대, 원, 소, 전, 기, 관. 소송권은 이제 원고는 소송권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함으로 여기 이제 논리 그다음에 이게 소송법상의 요건이거든요. 요건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효과 법원의 대답 법원은 본안 심의를 한다. 근데 피고는 이 소송 요건을 불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논리 제기한 취소 소송이 부적법함으로 표현이 부적법이에요. 적법 부적법 법원은 2차 시험에 안 가고 잘리는 판결이 각하 판결을 한다. 이 내용이 5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음형 처리된 부분 두 번째 칸에 요건 심리 밑에 각하 판결은 이제 불충족했을 때 그 소송 요건이 대, 원, 소, 전, 기, 간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대는 대상 적격 다 하나씩 배울 것이고 원은 원고 피고 적격 소는 협의의 소액 전은 전치주의 기는 기간 제한 관은 관할 이거 다 상세히 배울 건데 요 대원소가 이제 제일 잘 나오는 소송 요건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여기 원고 적격 특 A급이라고 찍었는데 나왔죠. 원고 적격 협의의 소액 계속 출제된 파트니까 나온다고 했었죠. A급 이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나왔어도 다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서 그 내용을 외우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본안심리 가는 경우는 여기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에 본안심리 간다. 2차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 본안심리. 이 본안심리가 이제 핵심이에요. 본안심리. 그래서 원고 갑은 저 1,000만 원 이걸 처분이라고 하는데 과세 처분이 법에 위반되다, 잘못됐다,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이게 요건, 효과, 갑의 청구가 뭐냐면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예요. 그러니까 갑의 주장이죠, 주장. 청구가 그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있으므로
그다음에 법원의 대응. 법원은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받아들이는 판결을 한다. 근데 갑이 이제 1,000만 원을 취소해달라고 했다면 전부를 취소해 주세요 하면 취소 판결을 하는 것이고, 1,000만 원 가운데 일부 600만 원 위법하다.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면 600만 원 위법하니까 600을 취소하면 1,000이 400으로 변경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부 취소 판결 또는 변경 판결을 하는 거예요. 소송 형태에 따라서. 큰 개념이 이제 인용 판결이에요. 인용 판결. 그다음에 이제 피고의 주장은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청구가 이유, 갑은 이제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적법하다고 판단됐으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 없으므로 법원은 갑의 청구를 버리는 판결, 기각 판결을 한다. 누가 하냐? 법원이 한다. 법원이 이제 C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본안심입니다. 이게 중요한 2차 시험이다. 여기에서 인용 판결을 받아야 갑이 구제가 된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본안심리는 본안심리에서 당사자가 다투고 법원이 해결해야 하는 대상을 소송의 객체라고 해요. 객체의 반대말은 주체죠, 주체. 주체는 여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 다투는 자. 이 다투는 자를 당사자라고 하거든요. 당사자의 다툼을 법원이 해결해 주는 거다. 요 양자를 소송의 주체라고 하고, 소송의 주체, 당사자의 다툼을 법원이 해결한다. 앉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의 객체는 이 본안심리에서 해결에 대한 대상. 그 대상이 뭐냐? 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예요. 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 그게 이제 5페이지에 본안심리, 양가로 1번에 처분의 위법성. 그 위법성 위에다가 처분의 하나 써놓으시면 되고요. 처분이 위법하다면 이제 오른편에 판결을 하게 된다. 판결, 인용 판결 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세금부가 받았을 때 얘가 위법하다면 갑의 불이익을 구제해 주는 게 소송인데, 요 소송에서 불이익을 구제해 주는 수단이 일방적인 납부 의무의 부과, 이걸 권력작용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항하는 소송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중에 취소송을 만들어 놔서 갑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즉 과세 처분을 취소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거죠. 그럼 세금을 안 내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방적인 납부 의무의 부과, 즉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이제 취소송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위법하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때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 그런 거를 손해라고 해요. 손해. 금전적 피해가 뭐 2천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요걸 또 구제해 주는 수단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3조 2호의 이제 당사자송인데, 구체적인 소송 형태는 국가 배상 소송이에요. 다수설에 의하면 이게 국가 배상 법률 관계를 다툰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소송을 제기한다. 이제 이런 흐름이에요. 그게 이제 5페이지의 3분의 2점에 로마자 2번에 지금 교재 5페이지에 3분의 2점에 로마자 2번에 당사소송에서 1번 실질적 당사소송에서 양가로 1번에 위법, 처분이 위법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금전적 피해를 손해라고 한다. 손해배상이 이제 그 밑에 국가배상소송인데, 이제 다수설에 의하면 이제 당사자송을 제기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흐름이야. 다시 이게 딱 잡혀 있어야 돼.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 행정작용인데, 근데 세금부가 했다. 소득세법을 집행해서, 그럼 요 1,000만 원 세금부가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처분이라고 하는데, 요런 처분이 법에 위반했다면 갑을 구제해 줘야 된다. 구제. 근데 갑에 무엇을 구제해 줘야 되냐면
갑의 불이익을 구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일방적인 세금부가 해서 돈을 낼 의무를 없애는 구제 수단을 소송법에서 3조 1호에 마련해 놨고 그 가운데 4조 1호에 취소송을 주로 제기한다. 그다음에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손해라고 하는데 손해는 이제 다소에 의하면 3조 2호에 당사성을 제기하게 된다. 이 흐름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다음 여기 취소송을 제기하면 맨 처음에 요건심리, 그다음에 이걸 통과하게 되면 본안심리. 그래서 이 요건심리와 관련된 내용, 요 내용 외우셔야 되고 본안심리와 관련된 내용, 요 내용 외우셔야 답안지를 잘 쓸 수 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외우라고 한 게 10페이지죠, 10페이지. 10페이지. 로마자 2번의 행정소송법. 그래서 2번의 심리에서 양가로 1번의 요건심리가 이제 소송 요건심리죠. 소송 요건심리. 가로 안에 소송권 충족 여부 판단. 양가로 4번 여기 원고 주장대로 이거죠. 원고 갑의 여기죠. 원고 갑의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지금 10페이지 보셔야 돼. 충족하면 이제 논리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이 적법함으로 법원의 대답 법원은 본안심리를 한다. 여기 본안심리가 한다. 그다음에 양가로 가번 여기 피고죠. 피고의 주장대로 소송권을 불충족하면 요건 효과 취소 소송이 부적법함으로 법원의 대답 법원은 자른 판결 각하 판결을 한다. 각하 판결. 그래서 여기 양가로 1번 안 보고 쓸 수 있어요. 맨날 노무사 시험에서 많이 쓰게 되는 것이니까. 기존에 경험이 있으신 분은 뭐 안 보고 쓸 수 있고 없으신 분은 처음 보는 거니까 한번 써보세요. 안 보고 쓰셔야 돼요. 원래 여기 이미 무료 특강을 듣고 여기 암기가 돼 있는 상태여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본안심리도 외우셔야 돼. 가끔 쓰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본안심리 양가로 4번부터 양가로 4번 여기 원고죠. 원고의 주장대로 처분이 위법하면 요건, 효과,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법원은 인용 판결한다. 인용 판결은 가로 안에 소송 형태에 따라서 취소 판결, 뭐 무효 확인 소송이면 무효 확인 판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면 부작위 위법 판결 이런 걸 하게 된다. 인용 판결이 큰 개념이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양가로 가번의 피고죠. 피고 A의 주장대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법원은 기각 판결한다. 이것도 안 보고 쓰셔야 돼요. 써보세요. 아직도 울리네. 다시 줘. 여기서 자꾸 울리는데. 예? 그래요? 네. 그럼 소리 좀 잠깐 줄여봐. 소리는 어떤 걸로 한 거예요? 이쪽 밑에만 나가가지고. 소리가 이건가? 그 놔둬봐요. 소송요건을 충족하면 자꾸 울려. 쉬는 시간에 해야겠네. 쉬는 시간에 좀 조정 좀 해달라고 여기. 다 하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6페이지에 있다. 6페이지. 자료 좀 교재에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하셔야 돼요. 6페이지에 맨 위에 로마자 1번에 헌법이 있는데 헌법 밑에 1번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권력을 분립해놨는데 대한민국 국가죠.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해놨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박스의 맨 왼편에 입법부가 이제 국회인데 국회에서 하는 작용을 입법작용이라 한다. 입법작용.
법률을 제정하는 거죠. 법률이 이제 포인트죠. 법률. 다시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드는데 심의 의결해서 법률을 만드는데 법률은 크게 대별해서 무슨 법률과 무슨 법률이 있어요? 무슨 법률과 무슨 법률? 공법률이죠. 공법률. 줄여서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는 뭐예요? 사법률. 줄여서 사법이라고 하는 사법. 사법의 대표 선수가 민법. 여러분 1차에 공부했던 거. 공법의 대표 선수가 행정법. 행정법. 근데 민법과의 차이점은 행정법은 개별 법률이다. 개별 법률. 행정 영역별로. 민법은 통일된 법률이고. 근데 여기 아까 설명하다가 중간 멈췄었는데 이 개별법은 여기 행정부의 행정 영역별로. 행정 영역별로. 행정부 행정 영역은 크게 여기 각부 장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각부 장관. 각부 장관. 여기 국내 문제가 있고 국내 반대말인 국제 문제와 관련된 장관이 있대.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가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 돈과 관련된 장관이 누구죠? 그렇죠. 기획재정부. 그 기획재정부에서 이 소득세법과 관련된 법률과 관련된 시행령을 만든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럼 개별 행정법으로 소득세 법률이야.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걷어가자. 그래서 국가가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개별법으로 소득세 법률을 만들고 그 소득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좀 더 구체적인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고 그다음에 대통령 밑에 총리, 각부 장관, 여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러니까 요거는 행정부에서 만드는 행정법률, 개별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다 해서 이제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된 법률이 소득세 법률이다. 대표적인 예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률과 시행령 등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한다. 법령 또는 법규범. 그래서 법률, 법규범, 법령 이런 게 뭐예요? 자꾸 물어보는데 국회에서 만든 거는 법률. 근데 행정부에서 만든 법까지 다 포괄하면 법령. 근데 이런 소득세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성문법이래요. 성문법.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법은 불문법이에요. 불문법. 이 불문법까지 합쳐서 다 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걸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그래요.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죠? 문자로 되어 있으면 성문법 형태로.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불문법 형태로. 이걸 법원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렇고 지금 이제 여기 개별 영역별로 행정법이 있다는 걸 이제 하나 말씀드린 게 기획재정부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이 소득세법이다. 소득세법. 국내 문제. 그다음에 국내 이제 치안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돌아가려면 국내에서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그러면 그거를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 영역이 있단 말이야.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단 말이야. 범죄가 발생했으면 수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행정 영역이 혹시 뭐죠? 경찰이야, 경찰. 국가가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그런 질서 위반 행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위반했으면 단속한 다음에 처벌하거나 수사하거나 처벌하거나 이런 영역이 경찰 행정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막 무단 운전한다거나 속도 위반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놔두면 일반 다른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죽거나 다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놔야겠다 한 것이 이제 개별 행정법으로 도로교통법률을 만들죠. 도로교통법률. 그래서 네가 요건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 농도에 따라서 0.08 이상이면 효과 면허 취소하거나 그다음에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할 수 있다.
라는 개별 행정법 도로교통 법률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도로교통 법률과 관련된 장관은 누구겠어요? 장관은? 누구야? 몰라? 그렇지. 행정안전부 장관이잖아. 옛날에는 국내 문제 이런 질서 유지와 관련된 장관을 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내무부 장관 이름이 자꾸 바뀌었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는 똑같아. 국내 질서 유지 이런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도로교통법률 시행령 만들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만들고 요 기준 좀 더 세세하게 만드는 거지. 이해가시겠어요? 그리고 갑이 만약에 음주 농도가 빵빵년 2월 1일 날 강남구 사거리에서 밤 10시경에 음주단속 경찰 공무원에게 걸렸다. 그럼 갑에게 보고가 올라가서 강남구 경찰서장도 있지만 여기 강남구잖아요. 근데 요 법률상 지방경찰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때 A는 서울시 지방경찰청장이에요. 0.08 이상 나왔다면 면허 취소 사유니까 이제 보고가 올라가서 서울시 지방경찰청장 A가 갑에게 2월 1일 날 면허 취소합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세금 부과 행위, 그다음에 면허 취소 행위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일반화시켜서 행정행위라고 한다. 지금 행정법은 지금 개별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하나가 뭐야?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된 소득세 법률,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된 도로교통 법률. 이해가시겠어요? 이런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가장 큰 개념 행정작용이라 한다. 그게 6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박스에 중간 부분에 행정부의 대통령, 총리, 장관, 행을 빼면 정부잖아요. 정부, 거버먼트. 거기에 행정작용이라고 나와 있죠. 행정작용의 뜻이 뭐야? 행정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 그래서 논거, 의무이행 소송 인정 여부 이런 걸 보다 보면 법 집행의 1차적 판단권은 행정부에게 있는데 법원이 이를 행사하게 되면 권력분리 원칙에 반한다. 이런 논거를 이해하려면 법 집행이 행정작용은 행정부가 하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행정작용이 가장 큰 개념인데 학자들이 그걸 크게 나눈다. 어떻게? 법적 작용. 법적 행위 또는 법적 작용인데 그 반대말이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 다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야. 법적 작용자 가운데 가로 안에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행정입법. 여기죠. 지금 여기 행정부, 대통령이 만드는 걸 시행령, 총리나 각 부에서 만든 걸 시행규칙. 이걸 일반화시켜서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행정행위라고 했죠. 행정행위 일상 용어는 세금부과 행위, 면허 취소 행위 이렇게 부르지만 이런 걸 다 특성을 분석해서 일정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 행정행위다. 행정행위. 그런데 상대방에게 세금부가 하면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를 학자들이 하명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이름이 세금부가 행위이든 과징금부가 행위이든 이름은 세금부가 과징금부가 다 다른 용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내용은 갑에게 2월 말까지 납부 의무를 부과시킨다. 의무. 그래서 이런 개별 법령상의 용어는 과세행위, 과세처분, 또는 과징금부가 행위 이렇게 부르지만 그게 적혀 있지만 상대방 국민에게 납부 의무를 부과시키면 하명이라는 걸로 다 통일을 하자. 학자들이 만든 개념. 그거보다 큰 개념이 행정행위라는 개념. 근데 요거는 상대방의 의무를 이 법률에 따라서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게 법적 효과예요. 법적 효과. 그래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법적 작용이라고 그래요. 법적 작용. 법적 작용의 반대말은 이제 사실작용 또는 사실행위. 이게 체계예요. 체계. 이 법률을 집행하는 게 이런 게 행정작용인데 대표적인 예가 행정입법과 행정행위다. 그중에 이제 예를 들어드린 게 세금부가 행위, 면허취소 행위 이런 걸 들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면, 법에 위반된다면 구제 가는 거. 상급 행정청에 대한 구제가 행정심판.
구제의 원칙은 사법부에 가는 거예요. 사법부. 맨 오른편에 사법부죠. 사법부. 그래서 맨 오른편에 사법부 법원에 가는 거다. 법원에. 구체적으로 이 행정사건이니까 행정법원에 간다. 행정법원에 이르는 행위를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행정소송. 그럼 이 사법부의 작용을 사법작용. 사법작용의 대표적인 게 재판작용이다. 재판. 사법작용 뭐 하는 거냐? 궁극적으로는 본안심리 가서 과세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가리는 거죠. 위법하다면 과세처분을 없애잖아요. 없애면 갑은 세금만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니까 갑의 권익구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법작용, 법령 위반한 행정작용을 통제한다. 즉 권익구제 해주는 거죠. 권익구제.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도 기본인데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한 가장 큰 개념이 국가예요. 국가. 국가 밑에 광역지자체에 뭐가 있어요? 서울시, 경기도 등 시도. 시도 밑에 뭐가 있어요? 기초지자체, 시군, 구. 그게 행정법 주체야. 행정법 주체. 그래서 2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있는데 2번 두 번째 박스에 왼편에 국가를 벤치마킹한 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광역지자체가 시도, 기초지자체가 시군구. 광역지자체의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그 다음에 여기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 여기 대통령이 있으면 여기는 시도지사, 여기는 시군구장. 그래서 이쪽에 의회 역할을 하는 거, 국회 역할을 하는 거를 지방의회라고 하고 여기에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 시도지사나 시장구수 구청장을 합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한다. 장. 그래서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합쳐서 그 밑에다가 지방의회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고 시도지사, 시군구장 합쳐서 그 밑에다가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한다. 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 앞대가리가 되어야 원래는 이런 것들이 다 앞에서 행정법 교과서를 보면 행정법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이 총론에는 각 행정 영역별로 공통적인 사항을 다 몰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든 행정안전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든 얘는 개념이 시행규칙이야. 근데 걔는 어차피 행정입법이라고. 여기 세금부가 행위든 과징금부가 행위든 어차피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걔를 공통된 특성을 모아서 행정행위라는 파트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행정법 총론은 앞쪽에 행정법의 법원, 성문법, 불문법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작용으로서 대표적인 거 행정입법, 행정행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원래 변호사 시험이나 아니면 5급 공채에서는 자세히 배우는데 노무사 시험은 여기는 생략하고 뭐만 배운다? 여기 권리구제 파트만 배운다. 권리구제 파트. 권리구제 파트 행정심판법과 소송법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행정쟁송법만 배운다. 그러니 요 사례들, 개별적인 사례들을 판례가 나오면 굉장히 이해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거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시험 행정법을 듣거나 5급 공채 행정고시 행정법을 들을 필요는 없다. 그냥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린 사항만 갖고 자꾸 잘 생각하시려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 근데 소송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 교재는 소송법부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심판법은 뒤에 배치했다. 왜냐하면 소송이 원칙이고 심판은 소송을 갖다 쓰는 거니까. 소송법을 갖다 쓴다는 걸 준용이라고 하는데 준용되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준용되지 않는 게 행정심판에서 나오는 거다. 행정심판에서. 그 대표적인 게 의무이행심판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하여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개별 법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에 맨 위에 두 번째 줄 구체적인 법에서 이제 일본 하면 관련 소득세 법률이란 말이에요. 소득세 법률. 그래서 소득세 법률의 두 번째 박스에 제1조의 목적. 자, 행정법은 소득세법은 이게 공법이란 말이에요. 공법. 공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항상 1조에 이 공법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을 적어놔요. 뭐 뻔하지. 뭐야? 세수 확보지, 세수 확보. 근데 세수 확보하는데 국민이 열받는단 말이에요. 왜 쟤는 1,000만 원 부과하고 나는 2,000만 원 부과해? 조세 공평 부과지, 공평 부과. 두 번째 박스에 적정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 재정 수입 원활화. 뻔한 거잖아요. 재정 수입 세수 확보잖아. 조세 부담의 형평.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네 번째 박스에 소득의 구분해서 1억의 아파트를 사서 2억에 팔았으면 그게 3호의 양도소득인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건이에요, 요건. 법률은 항상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산의 아파트 자산을 1억에 사서 2억에 팔아서 양도 차익, 소득이 발생하면 이게 요건, 효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맨 아래쪽에 89조에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데 이랑 다음과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3호의 대통령한테 정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위임이라고 해요. 위임.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그 대통령령에 밑줄 치시고.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로 모든 사항을 다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행정부에서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부가 법률을 집행하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만드는 법률을 뭐라고 불러요? 시행령.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정한 게 21페이지 맨 위에 시행령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세하게. 만약에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었으면 얘가 시행령이에요,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이 되는 거라고. 총리나 각부에서 만들면 시행규칙. 또 하나 살펴보죠. 어, 13페이지. 13페이지에 3분의 2 지점에 반가로 1번에 도로교통법이라고 되어 있죠. 13페이지에 반가로 1번에 도로교통법 보이세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입법부인 국회에서 개별법으로 도로교통법률을 만든 거예요. 어느 행정 영역에 관한 것이냐면 경찰 행정 영역에 관한 개별 행정법을 만든 거라고.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만 따놨지만 이 내용은 이거예요. 도로가 원래 뭐냐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즉 사람들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공적 물건 또는 유체물 이렇게 어렵게 정의를 해.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도로는 원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야? 자동차 전용 도로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도로를 규율하는 행정법도 만들어 놓고 그게 도로법이야. 도로법. 근데 여기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려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딴 다음에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면허증을 속여서 따고 운전하거나 아니면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거나 이게 무면허 운전이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는 땄는데 나중에 술 처먹고 운전하거나 이게 음주운전이지. 이렇게 되면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이라고 한다. 다시 일반 국민은 갑을 이렇게 특정된 사람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불특정 다수인. 그걸 또 인식해야 돼. 일반인이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인이야. 갑은 개별인이야. 특정인이라면 특정인. 근데 일반 국민은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이해가시겠지? 그럼 이 사람이 운전해갖고 다른 사람들을 막 죽거나 다치게 한 다음에 딴 차 막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막 치고 그런 거 많이 보죠? 블랙박스 이런 거에서.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놔서 음주운전하는 놈은 면허 없애버려야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 면허 정지해야겠다. 농도가 낮으면. 이렇게. 그래서 국민이 법을 위반하면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지니까 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 필요해. 그래서 개별행정법은 한 중간쯤에 이런 걸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하는데 수단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게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등을 할 거야. 그러니 음주운전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이게 장래를 향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야. 그 다음에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 처벌. 장래 아니라 과거지. 과거. 그럼 미래. 과거에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잘못을 처벌해야 된다. 그걸 제재라고 해야 돼. 제재. 그 처벌이 전과자 만드는 게 행정형벌이에요. 징역, 벌금 등을 과하는 거지. 전과자 안 만드는 게 행정질서벌, 이름이 과태료야. 너무 쓰지 말아요. 그래서 개별행정법은 크게 이런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특히 자동차 전용 도로 그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운전하게 만들어 놔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운전면허증 발급제도야.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 이런 걸 하면 일반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시체 안전을 해야 하니까, 즉 공익을 해야 하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것이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장래를 향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즉 음주운전 사람을 면허증을 뺏어가지고 면허증을 없애가지고 운전을 못하게 하는 거지. 못하게 하면 음주운전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음주운전했던 법에 위반했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던 과거의 잘못은 있잖아. 그걸 처벌하는 게 행정형벌이라고. 전과자 만드는 게 행정형벌. 이런 거를 수단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개별행정법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돼 있어요. 면허증 어떻게 발급할 건가, 법에 위반하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렇게. 이해가시겠어? 그중에 요거야 요거. 음주운전 하면 여기지. 그래서 13페이지 반가로 1번의 도로교통법 93조 그 앞에 조문으로 다 운전면허증 발급 이런 것들이 관한 내용이겠죠. 1조에는 목적이 있었겠지. 운전면허증 어떻게 발급하는지 나와 있겠지. 93조에 운전면허 취소 정지 1항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게 요건 끊고 요건 효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면허 취소하거나 1년 내에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줄여서 1년 내 범위 내에서 면허 정지. 그럼 다음 각호가 1부터 2, 19까지 있는데 제가 1번, 2번 이렇게 돼. 1번을 1호라고 읽어요. 1호 44조 1항 규정을 위반해서 이제 핵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그게 음주운전이죠. 용어로. 다시 두 번째 줄에 다음 각호가 1, 2 이렇게 돼 있죠. 그 조문을 읽을 때 제93조 동그라미 1은 1항, 1은 1호, 그 1호 밑에 이제 가나 이런 게 나오는 가목, 나목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지금 1호에 이거죠. 음주운전을 하면 이게 요건. 이해가시겠죠? 효과, 지방경찰청장이 면허 취소하거나 면허 정지 1년 내에 범위 내에서 면허 정지할 수 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네가 정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만드는 법이 이름이 뭐예요? 시행규칙이잖아요. 시행규칙. 그래서 맨 아래쪽에 반가로 1번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어디서 만든 거야?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거라고. 즉 93조 두 번째 줄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여기 그걸 위임이라고, 위임. 그게 밑줄 치시고. 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그 기준이 시행규칙이라고, 시행규칙. 그거를 화살표로 밑에다가 시행규칙, 반가로 이번에 시행규칙에 연결시키면 돼요. Understand?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좀 더 자세히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맨 아래쪽 박스에 91조를 보면, 이랑 법률 93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 정지시키는 기준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맨 아래쪽에 마지막 줄 별도의 표 28과 같다. 그 별도의 표가 14페이지에 있는 거죠. 14페이지에 별도의 표 28.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2번에 보시면 취소 처분의 개별 기준. 그 취소 처분이 면허 취소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개별 기준. 2번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데, 오른편에 적용 법률은 93조고, 그 맨 오른편에 내용이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0.08 이상에서 운전한대. 그 다음에 중간쯤에 3번에 정지 처분의 개별 기준이 면허 정지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박스에 2번 가로한, 2번에 가로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죠. 면허 정지. 오른편에 적용 법조는 44조 1항이고 벌점 100점 당하고 면허 정지다. 아까 법률에서 면허 정지의 최대치가 얼마였었죠? 법률에서 앞에 보시면 되잖아. 1년 정지야. 1년 정지. 그러니까 0.08에 가까워질수록 1년 정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사례를 들어드린 개별 행정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나 본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 다시 지금 세금부가 관련된 법률이 무슨 법이었었죠? 세금부가 관련된 지금 본 법률, 소득세 법률. 우리가 일해서 벌면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일해서 번 거는 법인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불러. 법인세. 그 다음에 자산, 아파트 이런 걸 팔아서 번 돈, 양도소득세. 그 소득을 이제 분류한 다음에 아파트를 팔아서 1억 차익이 나면 세금 1,000만 원 부과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소득세 법률, 개별행정법. 이해 가시겠어? 개별행정법.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부에서 정하는데, 대통령이 만들면 뭐라 불러요? 시행령. 총리나 각부에서 만들면 시행규칙.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아까 하나 봤죠? 소득세법 시행령을 집행해서 강남구 세무서장이 갑이 양도차익 1억이 나왔을 때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는데 1억 양도차익이 나면 강남구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적 효과, 의무를 발생시키는 건데, 그런 걸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기로 하자? 하명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런 걸 행정행위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또 하나, 여기 면허 취소당한 거죠. 면허 취소당한 거. 여기 도로에서의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 안전을 음주운전 등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개별 행정법이 도로교통법률이라고. 도로교통법률의 핵심 내용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 아니면 술 처먹고 운전하면 처벌하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음주해서 운전하면 효과,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면허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 정지할 수 있다. 효과 이렇게. 근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라고 했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법이 뭐예요? 시행규칙. 거기서 세부적인 내용이 음주 농도가 0.08 이상이면 이게 요건이잖아요. 요건. 효과. 면허 취소예요? 면허 정지예요? 면허 취소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취소예요? 면허 정지예요? 면허 정지. 이게 시행규칙의 내용이잖아요. 이 시행규칙을 다시 누가 만들었어?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다고. 왜냐하면 이 법률을 집행하는 여기 이쪽이 행정부잖아요. 행정부가 좀 더 세세한 내용들을 다 경험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주 농도를 얼마로 할지는 행정안전부에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과거에는 이게 0.08이 아니라 0.1이었어요. 0.1. 음주 농도가 0.1이면 면허 취소였어서 과거에는. 근데 0.08로 된 거는 음주 농도 술을 좀 덜 먹어도 면허 취소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법을 왜 그렇게 바꿨을까? 술 처먹고 만취운전한 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강화시킨 거예요. 강화. 하여튼 여기서 알다시피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이 세부적인 사항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게 시행규칙이라고. 근데 갑이 빵빵년 2월 1일 강남구청 10시경에 강남구청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했는데 0.08 이상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보고가 올라가서 여기 A가 면허 취소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이런 면허 취소도 이제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럼 봐봐요. 제가 이제 앞으로 기호를 쓸 때 이 라지 A의 요 1,000만 원 부과 면허 취소 이런 걸 원처분이라고 해요. 원처분. 그럼 라지 A는 법률이나 이런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라지 A. 아까 세금 부과는 이게 강남구 세무서장이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 면허 취소는 아까 도로교통 법률에 지방경찰청장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방경찰청장이. 그럼 지방경찰청장은 강남구 경찰서장이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되는 거예요. 이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그래서 A는 사건마다 달라지는데 그럼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 이와 같이 법률을 집행하는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가장 큰 개념? 행정작용이라 한다. 행정작용. 이 행정작용이 잘못되면, 법에 위법하면 구제해주는 수단이 상급행정청에서 구제해주는 수단이 뭐예요? 행정심판법. 원래 원칙은 법원에서 구제해주는 거죠. 그게 행정소송법.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행정쟁송법. 우리는 여기만 배운다, 여기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수업 중에 가끔 여기 이 앞부분, 제 교재는 이제 앞부분에 1부, 2부가 있는데 앞부분은 그런 변시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행정법 중에 압축적인 사항을 모아놨고 대표적인 또 개별 행정법을 또 하나 사례를 들어드린 거예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그 다음에 뒷부분이 이제 행정쟁송법을 모아놓은 거지. 그래서 목차를 보고 쉬겠습니다.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 페이지 메뉴의 제1편 행정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모아놓은 것이고 일부 행정법 개관의 핵심적인 사항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2부가 헌법, 제3부가 개별 행정법 중에 나중에 여기 소송에서도 많이 써먹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법이 3부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야. 공토법.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걸 알아야 뭐 형식적 당사소송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가끔 볼 거야.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 제4부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는 개별 행정법이 있는데 요거는 뭐 표준지 공시가, 개별지 공시지가 이런 것도 실제 많이 쓰여지는 것이고 5페이지에 제5부에 그런 평가를 하는 거,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전문가가 감정평가사인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런 법률도 가끔 써먹을 거라고. 요 세 가지 법, 세 가지 개별법으로 시험 보는 전문 과목이 감정평가사 시험이고 제가 가르쳐 보니까 개별 행정법을 보면 이런 일반 행정법이 잘 보여요. 제가 감정평가사 노무사를 20년 동안 가르쳐왔기 때문에 요 내용들 넣어놓고 수업 중에 가끔 가서 써먹을 거야. 여기를 다 공부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참고만 하는 거야. 여기 우리는 여기를 배워야 되니까 여기 권익구제 절차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6페이지 마찬가지로 관련된 개별 행정법 공법설에 의하면
손해배상, 손실보상 관련된 내용이야. 그 손해배상이 국가배상법이야. 그 다음에 7페이지가 이제 맨 위에, 7페이지의 맨 위에 제2편 제목이 뭐죠? 권리구제 수단. 그게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절차법은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권리구제가 생략된 거예요. 권리구제 절차법인데 그걸 생략해서 절차법. 이 앞부분 6페이지까지는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실체법. 이 뒷부분 이 권익구제 절차법이에요. 그 권익구제 절차법이 큰 개념인데 이런 행정작용이 위법하다면 행정작용과 관련된 권익구제 절차법은 A2에게 가는 게 뭐예요? 행정심판법. 법원에 가는 게 뭐예요? 행정소송법. 얘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 행정쟁송법. 그래서 거기 행정쟁송법이라고 써 있는 거잖아. 근데 소송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 7페이지 이하가 노무사시험의 핵심인데 노무사시험에 나오는 건데 노무사시험의 시험 범위인데 그 7페이지의 제 1부, 3분의 1점이 제 1부가 소송이 원칙이라서 행정소송법을 먼저 말해 놓은 거라고. 이해가요? 그 밑에 요건 판단이라고 돼 있지? 좀 이따 보고. 넘겨보세요. 10페이지 제 2부가 뭐예요? 행정심판법이라고. 행정심판법. 10페이지 2부 행정심판법. 소송이 원칙이니까. 다른 교재는 심판을 먼저 써놔서 이게 전치주의라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근데 논리적 흐름은 소송이 원칙이야. 심판은 소송과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제 심판법 교재에서는 소송과 다른 점만을 써놓은 거예요. 굳이 다른 건 쓸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3부가 종합문제이고 종합쟁점이고. 이해 가시겠어? 교재 구성. 이 앞부분은 이쪽 파트 행정실체법, 뒷부분은 권익구제 절차법. 이게 우리 시험 범위. 행정쟁송법이라. 행정쟁송법. 예, 수고하셨고 좀 쉬었다가 보죠. 35분에 들어오세요.